자, 이제 10차 모의고사 B형 문제 풀어볼게요. 자, 몇 번을 이제 보시냐면 1번 문제 보세요. 자, 1번 문제는 현장 연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현장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보기 전에 12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현장 연구와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구 방법론은 이제 교수학습 방법론이 아니라 어떤 역사학이나 역사 연구 같은 것들, 역사 교육을 연구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현장 연구도 일종의 역사 교육에 관련된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방법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탐구의 절차 관련돼서 이제 경험적 탐구, 해석적 탐구, 비판적 탐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경험적 탐구는 이제 양적 접근 방법, 해석적 탐구는 질적 접근 방법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현장 연구를 볼게요. 현장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02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현장 연구의 의미를 보면 학교나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행동들에 대한 연구로서 역사 교육 과정의 구성, 역사학습 자료의 개발, 그 다음에 역사 교육의 교수 모형, 구안 이런 것들이 실제 역사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천적 연구였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는 그 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 연구의 특성은 그 되게 지속적 순환적이야. 예, 지속적 순환적인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연구를 딱 끝나면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현장 연구는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면 그 이론이 현실에 적용을 해봐요. 근데 적용이 맞지 않아. 그러면 다시 와서 또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또 적용하고 그래서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 연구는 누가 이제 주체냐면 여기 보면 이제 현장 연구의 주체는 실천가. 누구겠어요? 실천가는 교사죠. 예, 교사가 그 주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현장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이제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란 책하고 남색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 정리를 해봤거든요. 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연구기법에서 이제 좀 보면 양적 연구 방법은 실증주의 연구 방법, 과학적 연구 방법, 행동주의 연구 방법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따르되 주된 목표는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통계와 실험 방법을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성, 타당성, 일반화 가능성이 되게 엄격해요. 그래서 이걸 경성 방법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경성이라는 건 딱딱하게 굳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경성의 반대말은 뭐죠? 연성이요. 물렁물렁하다. 그래서 객관성, 타당성, 일반화의 가능성이 좀 얕다. 이게 이제 양적 연구에 반대했던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질적 연구는 이제 인류학의 해석적 연구고 탈실증주의 연구고 자연주의적 연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연주의 연구하니까 여기가 이제 좀 개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때 자연주의라는 것은 네이처의 의미의 자연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자가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특정한 그 집단을 연구할 때 그 집단에 들어가서 면접하고 이걸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구하는 방법이 자연주의 연구 방법이야.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출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는 교육 영상을 어떻게 인식하냐. 자, 상이한 관점의 의도를 가진 인간 사이의 상호행위도 봐요. 그래서 행위자한 관점에서 교육 영상을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 판단에 따른 참여 관찰과 면접 조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시면 그 요번에도 이제 시험 문제 냈지만 객관성, 타당성, 일반화 가능성이 빈약한 연성 방법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이제 볼게요. 자, 그 1번 문제 볼게요. 1번. 다음은 현장 연구에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현장 연구는 지속적이고 그 안에 가야 들어갈 게 뭘까요? 순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연구의 결과는 실제 교육 현장에 투입되며 이것이 이어지는 연구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 아래는 현장 연구 방법인데 자료 A하고 자료 B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자료 A는 양적 연구, 그 다음에 자료 B는 질적 연구죠. 그래서 자료 A 같은 경우에 딱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이제 인과관계, 어떤 원인을 찾는 거,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방면에 자료 B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일어난 교사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인간 사이의 상호행위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자료 A에서 비판받고 있는 연구 방법의 목표를 한 줄 이내에서 말해보시오.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꼭 그 인과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되게 인과관계를 강조해요. 원인과 결과 뭐냐. 그래갖고 이제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걸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또 내용이 자료 B에 질적 연구 방법의 연성 방법이 있는데, 연성 방법이라는 것은 객관성, 타당성, 일반화 가능성이 빈약한 방법이죠. 여기 보시면. 그러면 거꾸로 양적 연구 방법, 객관성, 타당성, 일반화 가능성이 엄격한 방법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자료 B에 관련된 연구 방법 중에 기억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의 명칭과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현장 연구 방법에서 자료 B에 관련된 것들 연구 방법 이제 쓰면 참여 관찰이나 면담, 그다음 문답법, 녹음 및 녹화 문서 자료,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족지향적인 방법, 자유주의적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연구 방법론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대동법과 관련된 거, 대동법. 대동법은 이제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한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고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기 전에 대동법에 관련된 그 프린트 자료를 잠깐 볼게요. 보충 자료를. 자, 대동법의 실시 배경은 박람회 폐단, 징수방법의 모순, 농민의 고통과 토지 이탈 형상.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도 연결돼 있죠.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쌀을 이제 가지고도 뭐냐면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이 민호를 기준, 호를 기준으로 토산물을 이제 거뒀던 것을 토지 결수에 따라서 미국을 1별당 12도씩 걷어요. 만약에 그 미국이 없을 경우에는 포와 전으로 대납을 하고요. 선해청에 납부를 했다. 자, 그리고 미포조를 이제 공인들이 지급하면 공인들이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을 하는 거죠. 용도는 이제 중앙에서 쓰이는 상당미, 그다음 지방에서 각각 쓰이는 유치미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 과정은 이제 보면 기록에 보면 거의 100년에 걸렸다고 보고 있어요. 왜 100년에 이제 걸렸냐면 일단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전국적인 양전 사업을 내야 돼. 토지에서 걷다 보니까. 그래서 양전 사업인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양반 지주, 그래서 박납업자 이런 사람들이 반대. 그래서 그 당시 양반 부상대교들, 박납업자들이 반대를 고조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포셈에 나와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박납 이외의 방법 잉여 생산으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박납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이게 시작될 때가 강해군 때거든요. 네. 그래서 강해군 때는 이제 전후해 갖고 임진왜란 해가지고 상품화폐 경제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납업자들이 이런 걸 통해서 공납을 통해서 이익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숙종 때 들어가면 17세기 후반 때 들어가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 전국 각지의 물건들 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박납 외에도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경로가 또 많아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이제 그 박납업자들이나 부상들도 굳이 이제 박납을 가지고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뭐냐면 잉여 생산물을 저희 상품 시장에 가서 처분해가지고 이득을 얻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박납에 대한 매력도,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실시하려고 했던 대동법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이렇게 반발하지 않고 그냥 수용하는 그 태도도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를 보면 공납의 전세야, 조세 급납화, 그 다음에 이제 농민 부담이 경감되고요. 국가 수익이 증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역돈이 대동세 지세 수통합하죠.
보통 그 고려시대 조선 전기 때는 그 요역하고 그 당시 또 공납이 일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공납이라는 것이 이제 상요라 해가지고 되게 이제 그 일종의 요역의 일종으로서 부과됐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였는데 대동세가 이제 지세 흡수 통합되면서 당연히 공납도 지세 흡수 통합되니까 그 같이 기준이 있던 요역도 지세 통합이 돼. 그래서 이제 정결수포제로 전환된다. 그래서 이제 요역을 동원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해서 이제 고용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영향을 보면 공인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공인들이 이제 그 쌀이라든지 그 포라든지 전화를 받고 시장에 가서 이제 그 물건을 사오죠. 그래서 이제 장시가 이제 더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경제 지수가 자급자족 상태에서 유통 경쟁을 촉진시키고 상인 자본이 점점 커져서 도구로 성장했다. 그래서 도구의 대표적인 상인 집단이 공인이에요. 그래서 공인의 이제 창고에서 도구라 명칭이 나왔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활성화되고 농민층의 분해가 촉진됐다. 그래서 봉건적 신분 질서가 해체를 촉진했고요. 한계를 보면 진상과 벌궁이 잔존돼. 그래서 이제 대동법이라는 것은 상공만 한정한 거예요. 정기적으로 바치는 거. 근데 이제 그 왕씨나 그 왕한테 바치는 여러 가지 그 음식물들, 이런 진상들은 계속 바쳐야 되고, 별공도 잔존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별공 같은 경우에는 뭐 청나사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때 이제 갖다 바치는 그런 것들 별공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잔존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진상이라는 이제 여러분들 자주 쓰죠. 네. 꼰대질 많이 나는 사람들, 진상이 나는데, 원래 이 진상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어원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진상이 이제 벌공이나 상공보다도 이게 상당히 뭐냐면 신경 쓸 게 많아.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음식물이나 물자들 관리가 좀 힘들어요. 예, 먼 거리에서 이제 수송을 하다 보면 뭐 음식이 변질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간증의 수시로 특산물을 징수하고요. 대동세가 원래는 지주한테 걷는 건데 소장농에게 전가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납물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유치미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수령의 이제 그 유치미 비율이 하락하다 보니까 지방세가 좀 재력이 악화돼요. 그래서 수령들이 이제 아전들이 수탈 강화되는 그런 양상들이 보였다.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번은 이제 대동법이 실시하는 과정들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고 한문사료 해석 부분은 뒤에 있죠. 자, 다음 기획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이유를 두 가지 써보고 디귿이 니은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경제적 배경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간청의 명칭과 그 다음 디귿의 가세 기준 변화 내용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기획은 이제 선조 때 이의가 숭의법을 시행하다고 청했어요. 숭의법이라는 것은 쌀로 세간을 곱자. 임진왜란 때 우의정 유성룡이 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됐어. 예. 그게 이제 왜 안 됐냐면, 박람인들 불만, 반대가 강했고, 그 징수한 쌀의 수량이 예상보다, 적어서, 여기 이제 그 오타인 같은데, 적어가지고, 예상보다 매우 적어가지고, 매우죠. 그래서 군량을 확보를 고사하고 국가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때도 구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군량 확보도 또 징수한쌀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서 그 물건도 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수시로 현물 징수가 잦았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됐고요. 거기다 이제 더 답안을 더 추가하자면,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을 걷어가지고 그 물건을 사도 시장엔 별로 없는 거야, 그런 게. 시장은 먼저 존재를 했기는 했지만 전국 각지에 뭐 여러 가지 물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 대동법이 원래는 강해군 때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거의 100년 동안 있다가 숙종 때 이제 마무리되거든요. 100년 이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한 게 뭐냐?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당시 양방 부상대군이나 박나업자들 반발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박나비의 방법 잉여 생산을 처분할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되면서 더 이상 방남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요거는 뿌셈에 있는 내용이고 답을 좀 더 추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방 부상대고도나 방나무제 반발.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그 대동법이라는 자체가 이제 뭘 바탕으로 토지를 바탕으로 지세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토지에.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양경 사업을 해야 돼. 양정 토지대 그 조사 사업을 내는데 그게 좀 힘들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시간도 걸리고 이런 것도 뭐 추가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중국의 혁명파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중국 혁명파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혁명파 관련된 내용은 이제 문제 풀어보기 전에 잠깐 그 프린트 자료 좀 볼까요? 자, 17페이지 펴보세요. 17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국 혁명파 관련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당시 이제 그 신해혁명 이전에 그 동경에 이제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중국 유학생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양계초,康회의 중심의 보안파, 그 다음에 혁명파는 논쟁이 좀 있었죠. 그래서 혁명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원이 손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와이 흥중회가 있고 나중에 이제 흥중회가 보인문사하고 또 결합이 돼. 그래서 동맹회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초창기 때 흥중회 때 손문이 이제 주로 이 손문의 고향이 강동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강동이나 뭐 강서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해갖고 비매결사를 조직을 해서 그 당시 강주나 해주 주로 이제 강동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병을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손문 같은 경우에는 변경혁명론을 강조했어요. 변경혁명론은 뭐냐면 그 당시에 청나라하고 직접 싸우기 힘드니까 중앙정부하고 그 청나라 통치력이 좀 못 미치는 변경지역 있죠? 뭐 강동, 강서, 그 다음에 뭐 기주 이런 지역 등등 운남 지역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일정한 뭐냐면 혁명정부를 확보한 다음에 여기에서 힘을 기울고 나서 북벌을 통해서 중앙정부를 무너뜨리자. 이것이 이제 변경혁명론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혁명파가 널리 확산한 계기가 이제 거화운동이죠. 요 아자는 아라사, 그러니까 러시아를 의미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의아단 사건 이후에 만주에 군대를 파견하고 의아단 사건이 끝난 후에도 군대를 철수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 일본 유학생 중심으로 의용대가 이제 결성이 돼요. 근데 이 의용대가 결성되니까 청나라가 이제 일본에 압력을 둬서 이들을 탄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청나라를 먼저 물리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거화 운동은 원래는 러시아를 반대하는 운동을 실시했지만 곧바로 반청 운동으로 발전되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 혁명 단체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하흥회라든지 그 다음에 강복회라든지 과학보습소 등등 예구각사 이런 등등의 이제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런 단체들이 이제 하흥회, 강복회, 흥중회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만들었던 게 동맹회거든요. 1905년에 이것이 이제 예전에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전책자를 발행해서 대표적인 게 추영의 혁명군. 그걸 소보에 실어놨다가 이때 청주에 탄압을 받게 되죠. 이걸 소보 아니라고 이제 하죠. 보통 중국에서 안자 붙으면 보통 우리가 안건할 때 안 있잖아요. 사건이란 뜻이야. 그래서 소보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이 나왔다. 소보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康회는 이제 공교운동을 펼쳐. 예전에 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하면 유교의 뭐냐면 선두주자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상가로서 인식되는데 요참에 아예 그냥 뭘 하자 종교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예전까지 이제康회에 따랐던 그 제자였던 낭치차오가 반대를 하죠. 공자는 사상가로서도 뭐냐 유명하지 보셔야지 무슨 공자를 종교화 시켜가지고 신호 만들고 국교를 하냐 반대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이때부터 양치차오는 좀 약간 이제 자기 스스로 다른 이제 반대의 길을 걷게 되죠. 원래 양치차오는 입헌 군주제를 지지했어요. 범법파를. 근데 이제 나중에 신해혁명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이제 범법을 버리고 공화로 넘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위안스카이가 제재 운동하니까 또 그걸 반대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봤고, 그다음 동맹의 건설 부분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성별 중심의 혁명 조직을 넘어가지고 전국적인 차원의 이제 혁명 조직의 필요성 때문에 조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흥중회, 하흥회, 강곡회 이렇게 세 개 단체를 중심해서 병합을 했죠. 그래서 그때 내었던 강령이 그 구제단료, 하복중화, 창립민국, 평등집권이야.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중국 애들은 16자 구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딱딱 네 자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강령을 만드는데 구제단료라는 것은 구축하다는 뜻이죠. 뭘 구축하는 거야? 보완하자는 거죠. 단료, 오랑캐를 물리치자, 만주족을. 회복중화라는 건 중화를 회복하고, 근데 민국이라는 것은 공화국을 세우고, 평등집권이라는 건 이제 해석 여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건 좀 이따 얘기를 좀 할게요. 하여튼 구제단로 회복중화는 민족주의, 그 다음에 창립민국은 민권주의, 평등집권은 뭐죠? 민생주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16자 강령을 내세웠고요. 그걸 어디에 공표하냐면 동맹의 기관이었던 민부에 민부에 발간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예전에도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구선민주의하고 신선민주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민권주의, 민족주의, 민생주의 이런 것도 있는데 구선민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민족이 세운 만주족을 타도하자. 그렇지만 신선민주의 때는 이게 신혁명 계기로 해갖고 바뀌었는데 이제는 만주족을 포용해야지, 그 소수민족을 포용해야지 뭐야. 그 강대한 중국의 영역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중화민족주의를 내세요. 그래서 오족통합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날 그 뭐냐면 다민족 국가론의 어떤 기초가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권주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화국만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막상 만들다 보니까 주변 여건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의 여건을 타파하고 그래야지만 진정한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 해서 반봉건, 반군벌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요. 권력기구로서 이제 뭐냐면 5건을 내세우죠. 사법, 입법, 행정, 고시, 감찰. 예. 그리고 이제 사건도 내세우죠. 그래서 네 가지 권리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근데 민생주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구선민주의에서는 이제 민생주의, 평등집권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토지의 매수가, 매도가, 양도 차익을 개인이 갖지 않고 국가가 할수하자. 내가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땅을 샀고 그게 이제 5천만 원까지 이제 올라갔으면 그 4천만 원의 수익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죠. 예, 이거는 국가 사회적 발전을 통해서 얻은 거잖아요. 불료소득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국가가 환수해가지고 다른 데 쓰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생주의를 내세웠고요. 근데 그에 반해 신산민주의는 사회주의에 이제 영향을 받았고, 이때는 경작자에게 토지를 분배하자. 예, 그리고 독점기업의 어떤 국유화 반대, 국유화, 토지와 자본의 집중, 을 또 방지하고 민중의 복리를 추구하고, 자 이런 것들 신산민주의예요. 그래서 민생주의에서 이제 그 신산민주의에 있는 내용은 그 당시 제1차 국공학자 때 그 코민테르에 이제 파견됐던 보르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손무는 혁명 전개 3개 방안을 내세우죠. 국민, 정부, 건국대강에 이제 명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3번에 걸쳐서 가죠. 그래서 군정, 훈정, 헌정. 예, 군정은 이당 건국으로서 당을 통해서 나를 건국하는 단체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혁명의 근거지를 만드는 거죠. 훈정 같은 약복 단계고, 이닥치국, 그러니까 당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는. 그래서 이때는 당, 국, 정이 일치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북벌리의 장개성 정권이 그 이용했던 단계, 훈정 단계. 그래서 장개성 정권은 거의 그 남경의 장개성 훈정 단계에서 통치했어요. 그래서 있고, 약법도 원래 처음에 없었다가 나중에 하도 반발이 많으니까 약법을 만들고, 정식 헌정으로 넘어간 거는 1949년이야. 그때부터 이제 헌법을 만들고 그 의회를 만들고 했지만 그때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1949년은 이미 이제 국민당 기울고 공산당이 이제 거의 전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정이죠. 현정이라는 것은 일본 애들이 이제 얘기한 표현이면 보통국가예요. 그냥 보통국가. 예, 의회도 있고 헌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 가는 보통국가 단계. 이런 것들이 이제 헌정이죠. 자, 손문의 혁명 방법 아까 전에 그 변경혁명론이었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손문이 이제 동맹회를 창학하고 그
총수가 됐지만 손문의 영향력이 좀 약했어요. 동맹회단 자체가 이제 여러 혁명 집단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동맹의 중부총회라는 조직이 또 있었어. 그 안에 하벌이.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주로 양자강 유역에 살았던 그 사람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양자강 유역 부근의 지역이 그 당시 중국의 경제적인 부가 집중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강, 장강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요걸 근거지로 해서 이제 전국을 장악하자. 그래갖고 손문의 변경혁명군과 대립을 했었다. 그래서 이 손문이 상대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동맹회 자체를 장악하지도 못했다. 예,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결국에 손문은 그 신해영의 이전에 한 11번 정도의 이제 봉기를 했지만 다 실패했어. 예, 베트남이 인접한 서남 지역의 봉기라든지 등등등등 강주 봉기 등등 했지만 다 실패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밑에는 이제 손문과 동맹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정통론, 신정통론, 비판적 시각 등등이 있는데, 정통론은 되게 이제 대만학계에서 강조하는 거야. 신정통론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바탕한 이제 모태통 쪽,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정통론의 신정통론이나 이제 손문의 역할을 인정해.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 공산당도 손문을 국부로 모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일본이나 서양에서는 이게 비판적 시각이 이제 뭐냐면 부각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자료 A에 보면 이제 그 가단체에 들어갈 것은 흥중이에요. 흥중해. 홍콩 흥중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역사상 하와이 흥중해를 이어받았고 좀 개설된 게 홍콩 흥중해고, 이게 최초의 혁명 조직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도 있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체가 변경혁명론에 입각해서 강동 지역에 익혔던 봉기 두 가지.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거죠. 강주 봉기와 해주 봉기. 강동성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예전에 한번 그 동맹 활동과 관련된 오다고 나왔어. 이건 동맹회가 했던 게 아니라 동맹 이전의 조직이었던 흥중에서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국주의 국가가 기억이 어려운 가분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중국을 이제 나눠가는 거지. 서양 열강들이. 근데 이제 중국 한번 나눠가지고 시도했는데 이때 의아단 운동이 나니까 의아단 때 민중들의 저항을 보고 나서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우리가 통치하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청조를 내세워가지고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경제적 이익만 얻자. 자, 이것이 이제 인식하게 된 사건이 뭐냐면 의아단 운동. 예. 그래서 이제 있고, A 사건 이외에 니은이 일본이 주도했던 운동의 내용. 니은이 그래서 일본 그 의아단 운동에 이제 그 러시아가 자기 뭐 북만주 철도를 보호한다고 군대를 파견했고, 거기 계속 주둔을 했잖아요. 그 의아단 사건이 끝난 후에도.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있었던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 러시아에 반대하는 운동이 나요. 이게 무슨 운동이냐? 거하 운동이야. 그래서 중국인 학생들이 러시아를 저항하기 위해서 의용대를 결성하고 학생군을 조직했다. 근데 이걸 이제 누가 탄압을 한 거야? 그 청나라가 탄압을 한 거죠. 예, 청나라 입장으로 때는 반청 운동이다. 그래서 일본의 압력을 두고 탄압을 하니까 이들이 거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때려잡자? 청나라를 때려잡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그러면서 현공파들이 지역 단위로 결성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거는 성상숭배 금지령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8세기 초기에 비잔티움 제국 황제였던 레오 3세가 그 당시 선상을 파괴하는 조치를 취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반해서 그 비잔틴 제국 안에서 성상 옹호론자들이 반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을 이제 탄압하면서 선상 파괴 명령을 내렸는데, 선상 파괴는 명령을 내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종교적 이유로 이제 그 당시 그 니은에 들어간 이민족,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그 기독교 세력들 비난을 하는 거야. 너네들은 뭐 10계명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고 해놓고는 왜 그 당시 예수상 만들고 성인상 만들고 성인상 만들고 마리아상 만드냐? 다 인간이 만든 그 선상 아니냐? 우상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발, 그런 측면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동유럽 같은 게 서유럽과 달리
비잔틴 제국은 서역과 달리 누구 세력이 커졌냐면 교회가 아니라 주로 수도원들이 주로 거기를 장악했어요. 교회를. 그래서 이제 성당에서 장악하는 게 아니라 수도원이 이제 발언권이 커지고 이들이 대규모 또 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세우고 그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걸 이제 뺏는 목적으로 억제할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대토지 소유자인 동시에 성상숭배 경향이 강한 수도원의 세력을 억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원래 이 비잔틴 제국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주 국내용이었어. 근데 이제 이게 의도하지 않게 누구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냐면 교황하고 갈등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교황 입장 볼 때는 이 조치는 이제 반대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게르만족들을 이제 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게르만족들은 예전에 그 일종의 자기 부족신을 이제 섬길 때 성상 뭔가 부족신의 모습을 형상화시켜 놓고 숭배하는 습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상을 이제 없애면 게르만족들을 포기하기 힘들다. 그래서 반발해. 그래서 갈등을 빚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동로마 제국에 이제 지원을 못 받으니까 새로운 파트너스는 누구를 선택하죠? 프랑크 제국. 카로링거 왕조들 이제 지도자들과 유착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동로마 황제부터 벗어나고, 결국에는 11세기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총주교하고 교황이 서로 파문에 처해지면서 뭐냐면 교회가 나눠져요. 그래서 동방교회인 그리스 정교와 그다음 서방 쪽에 이제 카톨릭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참고로 지금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이었던 그리스 정교는 이 성상을 인정할 거야 안 할까? 지금 시점에서 성상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성상숭배는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잠깐 일어났던 거고 나중에는 또 성상숭배는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교과서나 참고서에 보면 마치 동로마 제국은 뭐냐면 성상숭배,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는 성상숭배를 뭐냐면 부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화시켰는데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그리스 정교는 성상을 지금도 선상을 인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은 가전법과 갖는 조선시대 가전법. 가전법도 이제 중요한 토지제도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두세 번 나왔던 건데 잠깐 이제 보면 자, 가전법은 이제 공양한 3년에 시작했죠. 그래서 고갈된 국가재정 확보, 토지재분배를 통해서 신진관료 세역 보장, 피폐한 농민생활 향상이나 국방의 부장 군량 및 확보.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인데 그 당시 전시가 체제가 이제 거의 붕괴됐죠. 귀족들이 대농장이 확대되면서 붕괴됐고. 그래서 이제 가전법 지금 내용을 이제 보면 경성에 거주했던 왕실시한 간원들에게 가전을 지급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국가에 일하는 대가 공무원들에게 어떤 땅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전을 지급했고요. 그래서 이제 간품에 따라서 가전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요때 이제 지급한 건 여러분들 할 때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준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대상은 누구냐면 지방 한량간들이 있어. 지방 한량간. 고려 말기 때 이제 지방 한량간들이 첨설직이니 그다음 경고직 이런 이제 명예직을 얻었거든요. 외적이라든지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방에서 멋대로 행동을 한 거야. 그래서 민들을 착취하고 자기 토지뿐만 아니라 남의 토지를 이제 뭐냐면 가지다가 이렇게 농장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얘들을 좀 뭔가 좀 약간 규제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지방 한량간들을 여기 본존이라고 이제 몰수로 돼 있지만 실제 본존은 이제 뭐냐면 소유권이 자기 토지 외에도 그 당시에 소유권 외에도 뭐가 있었냐면 수조권하든 그렇죠. 사전에 가산하던 토지도 있고 남의 토지를 뺏은 것도 있어요. 세 개를 합쳐서 본존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자기 토지를 제외하고 가산화된 수조권화된 토지 있죠. 그래서 요거와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가 이제 남의 토지 뺏은 걸 국가 다시 환수하는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본전 자기 소유권은 이제 인정하고 나머지 본전에 예전에 해당했던 그런 토지는 다 몰수하고요. 그 다음에 본전을 기준으로 해서 많고 적음했던 5개월 또는 10개월의 군전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이고 소유권이 얼마에 따라서 이제 토지가 얼마에 따라서 군전이요. 이때 군전이라고 하면 자기 토지 면세권을 설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수조권을 설정하지만 실제로 자기 토지에 뭐냐면 수조권을 설정해줬다. 그래서 실제로 면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럼 수조권은 그 경기 사전의 원칙에 따라서 경기도만 한정돼서 뭐냐면 줘야 되지 않냐. 일단은 이 수조권 자체가 실제로 면세권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성계가 이제 가정법을 공부할 때 예외 조항을 뒀어. 그래서 이 군전만은 다른 지역, 지방에 수조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외 조항을 줬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에 추종하지 않는 한량간들에게 중소지주 평준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본존만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만을 본존을 인정해주면서 지방 한량간들의 어떤 토지 소유권만 인정해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때 가정법 때 그 토지개혁 관련돼서 제일 손해받는 계층이 어디냐면 이 지방 한량간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태조 찾아가서 이성계에 불만을 터뜨렸지만 실제 이제 태조가 들어주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제일 손해를 봤던 계층이 지방 한량간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군전은 잠깐 지급했다가 태종 때 거의 뭐냐면 사문화돼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왜냐면 이제 이때부터 양인계병제가 이제 확립되기 때문에 군대를 가면 당연히 의문인데 거기에 무슨 반대급부가 필요하냐. 그래서 군전 같은 거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있었고, 요 군전은 고려시대도 좀 지급했다가 요때 딱 한 번 지급하고 이제 안 지급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정식 풍기를 갖고 있진 않지만 국가의 역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국역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영리나 그다음 하급 군인들, 그다음 간장인들, 공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토지를 지급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눈여겨볼 사원에도 지급하는데 조선 정부가 그 뭐냐면 억벌 정책을 했지만 사원이라는 존재는 꼭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유교단 자체가 내세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후의 세계에 명복을 빌 필요가 있었어요. 왕실 그 어느들이 죽으면. 그래서 사원이 있어갖고 왕실 사찰이 있기 때문에 사원전을 지급했고요. 물론 크기는 이제 그 고려시대보다 훨씬 적었죠. 그 다음에 가전법에 좀 알아볼 곳은 농민하고 상관없어. 가전법은 농민은 지급을 안 한 거야. 이거는 그 공역을 담당하는 사람들만 지급한 거야. 농민을 배제했고. 그럼 왜 농민들에게 가전법이 유리하냐? 그거는 이제 가전법 자체보다는 가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농민은 배제됐고요. 그 다음에 가전법은 지세죠. 그래서 이제 최고 1개월당 30두를 이제 통일시키고 그래서 10분의 1을 걷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받은 10분의 1 중에 세를 또 10분의 1을 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전법의 지급에 국가소유의 원칙이다. 주의할 것은 이걸 왕토사상 입각의 국가소유의 원칙을 내는데 이거는 실제 모든 토지를 국가가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간연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국가가 통치한다. 통치권적인 의미고 국가가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간접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수조권에 따라서 이제 뭐로 하냐면 공전과 사전으로 이렇게 분류하죠. 그래서 공전은 이제 그 공전은 누가 이제 그 조를 거냐면 국가가 간청이 걷고 사전은 개인이 징수해요. 그래서 이제 사전은 어디에 한정하냐? 경기도에 한정하죠. 경기도. 그래서 그 경기도하고 공전은 전 지역, 경기도를 제한 그런 지역에서 이제 경기도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걷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왜 사전을 경기도에 한정했냐? 그건 이제 있는데 겉으로는 이제 그 관리들이 왕 옆에서 수기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죠? 예전 고려시대 때 전시가가 외방사전이 많았어요. 기내사전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지방까지 통제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지방의 외방사전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의 가사를 통해서 농장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경기도 지역에 한정돼 갖고 줬다. 그리고 요때 이제 경기도라는 의미는 원래 있었던 지역이 아니라 요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사전이 주어진 그 범위가 경기도가 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전법 자체는 농민들이 대상은 아니었지만 가전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유리한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분의 1 공조율, 10분의 1 정도의 지세를 걷고요. 예, 그 중에 15분의 1은 또 관리들이 이제 거두면 15분의 1 정도는 받은 것 중에, 뭐죠? 또 세금을 내죠. 예. 그 다음에 변작반수제 금지, 타조법이라고 또 하고 그런 것들이죠. 원래 변작반수제는 고려 후기 때 등장했던 거야. 갑자기 그 고려 전반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생산물을 반으로 납부하는 제도인데, 이게 그 당시에 국가 입장이나 그 다음에 지주 입장 별로 안 좋은 제도였어요. 예. 그래서 지주 입장은 변작반수제 나름대로 이제 그 농가 경제의 어떤 생산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농우도 있어야 되고 종자도 있어야 되고 등등 했는데, 주로 이제 그때 지주 전호제 형태는 작계제 형태였죠. 그래서 농장에서 운영하다가 변두리 땅을 이제 주로 이제 예속 농민들에게 나눠줬는데, 얘네들이 농민들이 이제 그걸 거의 농사를 짓고 방치를 내놔요. 왜냐면 농업 생산이 낮다 보니까 자기가 종우가 있어. 그 다음에 종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땅을 또 우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농민들 그 변작반수제 잡지를 별로 안 좋아했고, 국가 입장 볼 때는 자영농민을 양성해야 되는데 이 변작반수제 자체가 꺼림칙한 거야. 공민을 창출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변작반수를 할 때 그 한가 고독,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유교식으로 따지면 사회적 약자, 예, 호합이 가부 이런 사람들만 이제 변작반수를 허용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지급의 토지를 매매를 금지했다. 국가가 농민의 경제권을 보호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토지를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 제가 이제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 그 국편에 있는 내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토지를 지급했다는 간접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경기도 지역에 있었던 농민들의 땅을 매매를 금지시키는 거야. 매매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경기도에 사전이 지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당시 관리들이 세금을 걷기가 좀 힘들겠죠. 그런 측면도 있고, 예전에 고려시대 때 그 사전의 가사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영대 점유체가 형성돼갖고, 원래는 수조권 자체가 소유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소유가나 돼버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매매를 금지시켰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그 농민들 토지를 막 강제로 자기 토지가 아닌데도 수요권이 가산화되고 영대 정유책이 형성되면서 막 뺐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헐값을 사들이고 이런 것들을 방지한 거야. 농민 보호 정책도 의미도 있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계를 보면 경자 유전에 위한 군등 분배가 아니라 수조권의 재분배에 불과했고, 그 다음 예외적인 게 있죠. 원래는 죽은 후에 반납을 해야지만 있는데, 자, 수신전이나 후량전 또는 여기 안 나와있죠, 공신전의 명목으로 해서 점차 세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했죠. 그래서 현직 관리도만 주고 퇴직 후에 반납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배경은 수신전, 후량전 명목으로 토지 수주권이 세습화되고 경기도에 지급할 가전이 부족했고요. 그냥 가전을 둘러싼 양만 관료들의 다툼, 그리고 전주 정객 갈등. 전주는 수조권을 갖고 있는 사람, 정객은 수조권을 바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지주나 자장론 이런 계층들이죠. 그리고 지주 전호지 확산 등등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직전법이 실시했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토지 사유관념이 점차 정착돼 대농장이 확산돼요. 그래서 내가 퇴직 후에는 이제 토지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이제 대농장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토지를 사들여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종전의 수조권 형식의 어떤 토지 경영 방식보다는 소유권 형식의 이제 토지 경영 방식이 확산이 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농민들이 몰락해서 유민이 발생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5번은 이제 기획의 관련 원칙을 써보고, 이런 원칙을 세운 실증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그 니은이 무엇인지 써보고, 디귿이 페이지나 토지제도가 실시한 정치적 배경을 쓰시오. 자, 일단 경기는 전국을 근본이 되는 땅이니 마땅히 여기에 가전을 설치해 사대부를 우대한다. 자, 요거는 이제 사전 경기 원칙, 경기 사전 원칙이죠.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수기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 이제 중앙 권력의 통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경기 위의 지방의 사전, 예전엔 농장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형성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방 세력들의 성장을 억제하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각기 군전의 10개월 또는 5개월 준다. 본전의 의미가 뭐예요? 토지 소유권이야. 예, 토지 소유권. 그리고 토지 소유권에 따라서 군전, 수조권을 지급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본전의 의미가 소유권 외에도 사전에 가산화된 토지와 그 다음에 남의 토지를 뺏은 것까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만 인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디귿을 폐지한 토지제도의 실시한 정치적 배경. 예, 여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이제 직전법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 자, 수신전과 후정전 언제 폐지됐죠? 수신전과 후정전은 직전법 때 폐지됐죠? 그래서 직전법이 실시한 배경을 이제 쓰는데, 그 당시 세조의 직권을 시인하고 그 아래 관리가 되는 사람도 있었죠. 예, 계속 그 사람들의 생활 기반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거꾸로 세조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꼴 보기 싫다고 내려간 사람은 이제 보장 안 해주겠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6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유럽의 사상가, 무정부주의자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무정부주의에 관련돼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문제를 내봤는데, 자, 몇 페이지 펴보냐? 21페이지 펴보세요. 아나키즘이라 부르는 무정부주의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거야. 개인을 억압하는. 그래서 뭐 경찰, 군대, 관료, 법원 이런 것들 폐기를 주장하고 국가를 소멸시키고 대신에 개인이 자율적으로 모인 공동체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무정부주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폭탄 투척, 그러니까 테러를 좀 해가지고 기존의 사회를 타파하는 방향이 있고, 또는 또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그런 방향으로 두 가지 이제 방향이 있고요. 무정부주의자의 원조가 프로동이에요. 예, 이 사람이 재산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재산은 꼭 절도다. 소규모 재산 소유만 인정하고 국가를 부정하고요. 프랑스 노동계에 큰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에 이제 영향을 줘서 박훈이가 이제 폭력을 통해서 개인을 억압하는 제도를 타파하자. 예. 그 크로포트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좀 건설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상호구조론을 써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결합을 통해 협동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 크로포트키 이론은 이제 그 중국에 큰 영향을 줘요. 중국에 보면 이제 그 오사훈 운동 이후에 오사운동이 한다. 그 전에 이제 신문화 운동 때 무정부주의가 들어왔는데, 무정부주의가 크로포트키 이론이 들어왔고,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박훈이 쪽, 그다음 크로포트키 이론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자, 여기 보면 다음은 유럽 사상과에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근데 유럽 사회 특징에서 이들은 모든 정치 조직, 규율, 권위를 거부하고 국가사회의 강제 수단을 철폐하고자 했다.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제 프로동, 크로포트키, 뭔데, 자, 이 가에 있는 내용은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거는 좀 약간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박훈이와 관련된 내용. 폭력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국가를 정복하자. 개인 억압하는 조직들을 정복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사료는 어디에 있냐면 서양사 총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사 총론을 보면 사료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지고 좀 보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서기에서 주로 많이 내지만 가끔씩 이제 총론 내용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좀 자세히 알려면. 그래서 서기에는 너무 간략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서강이라든지 뭐 서계, 서총 이런 것들을 교차 분석을 해갖고 좀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있는데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본격적으로. 자, 여기 보면 제 인터내셔널 파탄 이후에 기획의 활동 측면을 쓰시오. 자, 제 인터내셔널은 이제 그 당시 마르크스가 이제 그 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를 통합을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근데 요때 이제 만들 때 그 마르크스주의자뿐만 아니라 공상적 사회주의자,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자도 같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뭐냐면 충돌을 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제1차 인터내셔널 폐기처분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와 관련된 사상가는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박훈이고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의 기획의 저서를 쓰고, 그러니까 프로동의 대표적인 저서가 그 재산이란 무엇인가,
이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가 박군이가 니은의 사상을 수용한 내용과 니은의 사상과 다른 내용을 각각 한 가지 쓰시오. 포도등의 원조죠. 그래서 포도등이 이제 그 당시 박군이가 포도등에 영향을 받았는데, 자, 공통적 차이점 쓰면,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공통점은 노동자의 생산성에 따라 정당한 보수 체계를 수용했다. 다른 점은 포도등 같은 경우 개별적인 소유 대신에 대규모 자발적 그 공유 협동체를 내세웠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냐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사상, 크로포트키죠. 그래서 크로포트키와 가의 사상의 차이점 두 가지 쓰시오. 바쿠니는 부르주아 사회의 파괴를 중점을 뒀지만 크로포트키는 건설적 측면을 강조했고요. 노동자의 정당한 보수 개념을 부정하고 공상주의적인 무정부주의.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의 정당한 보수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포도등의 이론을 수용한 바쿠니의 내용을 얘기하죠. 그래서 노동자의 생산성에 따라서 보수 체계를 수용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할 만큼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문제는 자기 일할 만큼 받아들이고 생산성 자체가 어떻게 측정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정하고 필요에 따라 하자.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그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회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좀 볼게요. 7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문화통치와 그 다음에 문화통치 때 이제 자치론 논의가 있었죠. 그런 것들 관련된 문제를 이제 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기 전에 문화통치 부분을 볼게요. 자, 문화통치는 이 배경을 보면 3.1운동의 전개, 국제운동의 약화, 일본 내에서 이제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이제 국내에 영향을 미쳤죠. 성격을 보면 소수의 친일 분자를 키워서 민족을 이간시키는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는 예전에 무조건 탄압을 했는데, 이제는 독립준비론과 실력 양성론을 양성화시키고 나머지를 금지하죠. 그래서 우리 민족 운동을 좀 왜곡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통치의 뭐 내용과 실상을 보면 이것은 내용은 이제 그 일본이 내세웠던 거고 실제 실상은 이렇게 다른 거죠. 문관총통 임명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 일제 통치기 때 문관총통이 한 명도 없었고 보통 경찰제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실제 형병경찰이 제복만 바꿔 입었고 경찰 수 장비와 유지는 그대로 있고 특히 이제 또 하나가 사상법을 이제 색출하려고 고등경찰제를 실시했죠. 치안유지법을 실시해서 사회주의를 탄압하고 그냥 민족신문의 발행을 허용했죠.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그렇지만 검열을 강화하고 기사의 삭제, 정단, 폐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하면 시험문이 나온 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지방자치를 허용한다. 자치노니까 그래서 그 당시 제1차 이제 지방제도 이제 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 이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나 부나 면에 그 뭘 설치하냐면 협의회를 설치해요. 네.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개 보면 친일파 상층 재산자였고 자문기구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선거가 아니라 제한선거였죠. 거기 이제 1930년 넘어가면 거기 도, 부, 면 중에 그 뭐냐면 예전에 이제 부가는 협의였어. 근데 부가 의결기관이 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험문제 나왔는데 근데 이 부라는 행정구역은 지금은 안 나왔죠. 지금 없어졌는데 주로 이 부가 설정된 구역은 일본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부협의회가 부의 의결권을 의결권을 가졌지만 그 협의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제2차 조선교육을 반포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사상법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일본법을 만든 치안유지법 있죠. 이걸 이제 확대 적용이 되고요. 사회주의를 탄압할 목적으로 이제 했고 일부 조선어학회처럼 이제 민족주의 탄압에 이용을 또 했어요. 그 다음 민족 분열 정책들 보면 중초의 자문위원을 증가하고 친일파를 양성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친일파들은 친일 단체를 이제 조직을 해. 그 예전에는 정치가들 명망가 중심으로 친일파들 조직했죠. 일진회처럼. 그게 아닌데 이제 각계 각층의 종교계, 문화계, 유린계 등등 각계각층에서 친일파를 조직해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자신의 말단 하부기구를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자치운동과 총정권에 대해서 옆에 또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민족 분열 정책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이제 그 내용들 보면
다음은 일제와 통치정책과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기획에도 조선 통치의 방침은 일친동인의 대의를 존중하고 동양평화를 확보하면서 민중복리를 직지시키는 게 대원칙. 일본 애들이 동양평화를 되게 강조해. 근데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뭐 강조한다는 거 보면, 강조하는 그 사람들 보면, 항상 그걸 파괴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전두환도 뭐 인간중심적, 전혀 인간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인간중심적 강조하고, 박정희도 마찬가지죠. 민족은 무슨 개뿔. 예전에 강동군 장구 했고, 일본 그 청와대에 헐서를 썼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때 그 국내 지식인들, 요 정책들, 그래서 국내 지식인들, 20년대 국내 지식인들이 이제 독려했던 주장들, 그 내용들 쓰면, 자치론이나, 민족 개조론이나, 뭐, 참정론,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총독 임명의 범위가 확장되고, 이제, 문관까지 확장되고, 경찰제도 개정이죠. 보통경찰제도.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과 실상 간의 차이점을 쓰시오. 뭐, 고등학교 정도 수준인데, 문관이 아니라 무관도 이제 총독 임명할 수 있도록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문관 총독 임명하지 않았고,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로 바꾸지만, 실상은 형병을 보통경찰로 바꿨을 뿐, 경찰관 수는 그전보다 증가했고, 오히려 하나 더 플러스 됐죠. 고등경찰제, 이런 것들을 실시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비는 이제 그 면협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예전에 이제 기출 사료에서 이제 뽑아왔는데, 자, 1920년대에서 이 면협비를 왜 만드냐, 실시 의도는 뭐냐면, 지역 유지에 대한 분열책을 시행하면서 보다 강력하게 지방민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했다. 예. 그래서 대개 이제 일제시대 때 지방 일본 권력이 미치는 최고 말단이 면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면장들은 대개 보면 이제 한국인들 임명이 있는데 되게 어떤 사람 친일파들이 많았어. 예.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과정의 문제점은 극히 일부 지역의 상층 자산가들에게만 선거권을 줬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말 잘 듣는 지주나 이런 사람들은 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개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지역은 또 일반 면들은 또 선거제가 아니라 또 임명제를 실시했어. 예,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국편의 내용 보니까 이걸 있더라고요. 면위에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으로서 면장의 권한 안에 활동했던 수족 같은 존재였고요. 그 다음에 그 면위에도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거와 갖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지정 면 선거를 할 수 있는 면들은 그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자산가들만 이제 주도했고 그래서 이제 총독 정치의 근간을 흔들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 일반 면들은 선거제가 아니라 임명제였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논술형 문제는 이제 사료와 관련된 내용을 사료학습하고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잠깐 풀어보기 전에 그 사료와 이제 사료학습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제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22페이지 펴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사료와 사료학습 교재가 있죠. 교과서, 인쇄 편집 사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 뒤에 넘어가서 사료학습 모형이 있죠. 그래서 되게 이제 사료학습 모형은 파란 책에도 있고 노란 책에도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노란 책의 모형이야. 그래서 이 노란 책 모형을 좀 보세요. 그래도 노란 책은 이제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가끔씩 기출 주제에 관련된 내용은 꼭 찾아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사료학습 접근법은 여기에서 문제도 냈긴 했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분산적 접근 방법과 그다음 단원 접근 방법. 분산적 접근 방법은 필요할 때만 이제 하는 거고 단원 접근 방법은 일종의 이제 한 단원을 설정해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료 모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노란 책에 있는 사료 모형이 5단계 나오죠. 1단계는 단원 선정, 그다음 2단계는 진단 검사, 3단계는 지도 계획, 그다음에 4단계는 지도 과정 평가. 그래서 각각의 단계마다 이제 교사들의 활동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진단검사 부분이에요. 예, 그래갖고 관심도 흥미도 기존 학습도 학습능 욕구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진단검사 단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료를 선택하는 기준 1단계에서 이제 사료 선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표성, 내용성, 능력 발달성, 그 다음에 가치와 증빙성, 근원성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료 선택 시 필요한 능력들이 있죠. 그래서 사료 제작 시에는 편견이나 관점에 개입되기 때문에 역사 연구, 사료 비판이 가장 필수돼 있고, 그 다음에 사료 선택할 때 역사 교사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관점들이 작용이 되고, 사서마다 또 똑같은 사실을 기록하더라도 그 기록하는 방법이나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 예.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적 역사 지식이 필요하다. 그 다음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 이제 사료학습 모형이 비판적 읽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단계 가설 수집, 그 다음 사료 수집, 사료 해석 이 부분이 있고, 가설 수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역사 지식 생산을 위한 가설을 세우는 단계고요. 사료 수집은 학생의 역사 탐구 경험에 따라 구성이 되고, 역사 탐구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관련 사실을 찾을 수 있도록 교사가 이제 여기 좀 못한데, 여기 보면 설명하거나 관련 사료들을 교사가 직접 제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사료 해석, 사료 내적 그 논리나 그 다음에 정확성 이런 것들 이제 다른 사료와 비교 검토하면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서술하는 방법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은 또 여기 보면 녹색책에 보면 또 다른 사료학습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료학습 모형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는 문제가 안 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지도와 함께 이제 도표와 함께 같이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사료를 비판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과 질문을 통해 검토할 점, 사료학습에 검토할 점을 지도해 주고요. 교사가 선택하고 조직한 몇 개의 사료의 질문을 구성된 학습활동이나 사료들 교재 채택, 학술적 사고를 자극한 마인드맵을 활용하거나 비판적 읽기를 유도한다 등등.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료학습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그 의문의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사료 탐구를 연구한다. 그래서 이제 있고 5번은 이제 사료학습 장점이 있고 유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과 유의점은 이제 파란 책에도 있고 그 노란 책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자, 사료학습 협의록 이제 내용 보면 그 예전 이교사의 발언을 좀 보면, 자, 예전 사료학습 할 때는 본시 학습을 진행할 때 관련 사료를 활용했는데, 이번에는 가해 접근 방법으로 사료 학습을 진행하면서 사실 탐구, 의미 탐구를 했다. 자, 여기에서 가는 들어갈 게 뭘까요? 단원 접근 방법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분산적 접근 방법, 단원 접근 방법 차이점 물어보는 게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단원 접근 방법을 명칭할 때 뭐라고 또 하냐면 주제 접근 방법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들어갈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사료에 비판적 읽기를 유도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녹색책에 있거든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역사 사실을 달리 설명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료를 제시하는 방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김 교사의 말 중에 사료 학습을 진행할 때 어려운 점은 그 사료 내용이 역사적 사실을 암축적으로 서술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료 학습을 하기 전에 유의할 점 2가지가 있죠. 이게 이제 기출에 2번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마지막 2번째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배경 설명 배경 지식 부족하다 보니까 교사가 이제 설명을 단다거나 다른 관련 자료들을 함께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나는 또 뭐죠? 네. 사료 원사료를 제공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학생들 수준에 맞게 편집해서 제공해 주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료 2하고 이제 자료 3은 뭐와 관련된 자료 2의 사료 학습 모형은 노란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사료 모형이죠. 자료 3은 이제 그 녹색 책에 있는 그 사료 모형이에요. 사료 학습 모형.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자, 사료학습 모형 2를 보면 그 순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자, 사료 성정이 있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죠? 진단평가죠. 이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관심도, 흥미도, 학습 능력, 욕구도 이런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지도계획 수립, 지도과정, 평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료학습 사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3단계가 있죠. 그래서 거기 라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가설 설정이요. 그러니까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사료학습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사료 2번에 디귿 활동에서 이제 지도계획을 수립할 때 교사가 구체적으로 이제 수업을 전개하도록 했는데, 이때 교사 활동 내용을 이제 보면 지도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료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요.
학습 교재를 분석해서 그 학습의 위기의 개요를 밝히고, 여기 교재인데 거기 오타네요. 좀 수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교재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학습 교재를 분석해서 학습의 위계와 개연을 밝히고, 학습 용어를 구명하고, 사료의 수집 및 정리, 사료의 개발과 활용 계획, 지도상 유의점 등등을 이제 쭉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교사의 니을의 역할을 이제 쓰면, 니을이 이제 뭐죠? 네, 비판 해석할 자료를 토의했다. 거의 토론학습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사 주도의 수업은 지향하고 개인의 발표 내용을 무시되지 않도록 교사는 수업의 주지자로서 역할만 해야 되고, 개인이 위결 대립할 때 학습자 간의 감정이 대립되거나 무질서한 토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가 언어가 정확히 구사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발표 자세가 흩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사료학습 사항을 강해군과 관련돼서 좀 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강해군의 이제 안질 부분을 왜곡한 부분을 곤치기 위해서 이제 초초본을 찾아갖고 이제 하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학생들 어떻게 할 것이냐, 교사의 역할을 이제 써야 되는데, 요때 교사의 역할은 이제 뭘 쓰셔야 되냐면, 역사 탐구의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이 관련 사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사료를 교사가 직접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료학습의 전반적인 장점, 이런 것들 두 가지 서술하면 되는데, 이렇게 장점의 전반적 장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자, 저는 이제 이게 파란 책에다 적어놨지만, 요것도 뭐냐면 노란 책에도 있어요. 그래서 노란 책에 있는 내용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노란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료학습의 장점은 교사 입장에서 또는 학생 입장에서 각각 나눠서 서술되어 있죠. 그래서 사료학습 장점은 학생들 하여금 사실과 견해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증거가 부족하면 과거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역사는 계속 다시 쓰여질 수 있다는 걸 알게 한다. 예. 그리고 역사적 사료들을 과거에 대한 질문을 자극하고 해답을 제공해 준다는 걸 알게 된다. 뭐 등등. 뭐 두 개 정도 외워두세요. 두 가지 정도 사료학습의 장점 같은 걸. 자, 그리고 이제 사료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와 또 연결되죠? 지식의 가정과 또 연결되니까 탐구학습 방법 항상 또 결합돼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도 이제 다른 이제 총괄평가 문제 찾아가지고 봐주시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뒤에 다 했네요. 예. 보너스 문제 이제 넘어갈게요. 보너스 문제. 보너스 문제는 이제 좀 보면, 이게, 잠깐만요. 아이고. 보너스 문제, 1번 문제 볼까요? 네, 1번 문제. 네, 1번이 어디 붙어 있나? 여기 있네요. 자, A형 4페이지 볼게요. 4페이지. 자, A형 4페이지 1번 문제 보면, 이건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전국법하고 관련된 거예요. 전국법. 네, 그래갖고 이제, 전국법 또는 분국법, 전국각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왜 만들었냐, 전국시대 때 이제, 자기 통치한 영역에, 전국다이 모든에, 얘들이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에도 막부 때 이제, 무가법 제도와 연결되죠. 그래서 가마쿠나 막부 때부터 어떤 법이 있었냐면 사무라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었어. 근데 전국시대는 사무라이뿐만 아니라 이런 법들이 모든 계층에 적용하는 법으로 확대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같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가와 나의 내용의 법에 규정한 내용들을 보면 되게 어떤 법은 뭐 하지 마라, 어떤 법은 뭐 하지 마라. 규정 내용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서로 간에 결혼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왜 하려고 했냐면 가신단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었다. 그래서 전국법의 내용도 보면 나중에 이제 에도 시대 때 무가법 제도 만드는데, 이 무가법 제도는 전국법의 각 다이모드에 만든 전국법의 학대판이야. 그래서 다이모드를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전국법 가신단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에도마코 시대 때 공가와 청왕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금중 병공가 중제법도, 막부가 조정 및 공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인데, 그래서 독국가 이에야스 때 이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사 정권이 청왕과 조정을 대상으로 법을 제정했다. 전에도 없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얘들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청왕의 업무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학문이다. 그래서 열심히 수업만 해라. 학문 읽고 자기 덕을 닦으면 뭐냐면 백성들이 편안하고 나라가 잘 통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에 손 떼라는 거야. 이런 말이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문제를 일종의 만드는 차원에서 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걸 또 총괄평가에 또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총괄평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것만 내다 보니까 매번 거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중복된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 좀 많이 넣어서 좀 뭐라 그럴까 다양성? 어떻게 또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오리엔탈리즘과 관련된 거죠.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 B형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1번 문제. 오리엔탈리즘도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보충 자료에다 적어놨어요. 그건 이제 각자 이제 찾아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가에 반영된 서구 중심적 관점을 이제 쓰고 가의 내용을 비판해 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이유를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은 세계사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서양은 항상 도시국가에서 출발해요. 폴리스에서. 중세 때도 중세 도시, 그다음에 근현대 넘어 산업혁명에서도 도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보통 이 정근대 시대 때 동양이나 분류했던 지역들은 대부분 뭘로 출발해요? 다 농촌에서 출발해. 도시는 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기수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서양의 도시보다는 정근대 시대 때는 바그다드, 장안 이런 데서 도시가 더 컸어. 인구도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근대 사회에서는 농경 사회였죠. 잉여 생산을 많이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 인구를 그렇게 많이 부양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죠. 자, 유럽에서 아시아 사회든 정근대 시대 때는 의식주 생활이 기본이기 때문에 농촌 사회였고요. 그다음 농경 공동체가 산업혁명에 붕괴되면서 그 파도에 강하게 저항하여 극단적 개인주의와 신성 불가침의 사적 소유의 폐단을 치유하는 덕목과 제도가 항상 동양이나 서양에서 같이 있었다. 왜 동양에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하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건데, 미국의 주요 역사학자인 페어벙크가 이제, 보통 지리산을 발견에 대해 비판을 했죠. 바스코 다가마, 이후부터 서양인들 인도학문을 발견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인도학문은 이미 발견돼 있었죠. 거기 뒤늦게 참여한 거죠. 예, 이미 이제 인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다 알고 있는 것을 뒤늦게 뒷북치며 들어오는 건데 마치 자기들이 발견한 것처럼 최초로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 이른바 인도 항로에 발견하기 전에 인도는 북아프리카, 인도 동남아 지역에 있는 세계 중심의 지방의 세계 시장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유럽은 주변부에 불과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19세기 이전까지 세계 중심은 유럽이 아니라 경제 중심은 인도와 중국이었어요. 유럽이 이제 세계 경제 중심이 된 것은 나중에 얘기해요. 19세기 이후고. 그래서 이제 세계사 교과서 보시면 인도양 무역권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인도를 중심한 인도양 무역권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서양 중심의 어떤 세계사 관점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당시 기획의 이유로 일어난 농민반란 2개를 알아보고 니은이 들어갈 사건의 명칭이 일어나게 된 군사적 배경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디귿이 즉위한 도시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거기 이제 시종 말기에 공경 대신으로 이제 국가의 남다른 은혜를 입어 부귀 영화를 누린 자들이 많았다. 뭐 최경이나 동간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하루아침에 미치광이 무리들이 국사들을 그리쳐 니은을 부름으로써 시종과 흥정이
그 몽진하여 멀리 사람 쫓아왔고 이게 나중에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정강해병과 관련된 정강해병 때 이제 금나가 와서 그 개봉 점령하고 그때 이제 시종과 흠정이 저기 뭐 만주지역으로 이제 사로잡혀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강해병이 왜 일어났냐 군사적 배경을 보면 원래 이제 금나라하고 그 당시 그 송나라가 연합을 해서 요를 공격하기로 했어요. 근데 막 공격을 했는데 합동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송나라에서 이제 그 기은 농민반란 송강의 난이나 박람회 난이 있으니까 그 농민반란을 진압하려 좀 늦게 왔어. 근데 그때 이제 금이 거의 대부분 연윤 16주를 비롯해갖고 막대한 지역은 이제 또 그 하고 요를 또 멸망을 시켰고 거의 멸망을 시켰다 보면 되죠. 근데 요의 자녀 세력들이 좀 있었는데 그 자녀 세력조차도 송하고 한번 붙으니까 송이 깨진 거야. 그래서 이제 금나라가 이제 송나라 군대가 그렇게 약할 줄 몰랐죠. 근데 이렇게 자녀 세력인 요의 군대에 깨지는 걸 보고 패정병 중심의 군대인 요한테 깨진 거 보고 아 이게 얘네들이 약하다 이런 걸 이제 눈치챈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아골타 같은 경우에는 의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서 이제 이참에 손까지 먹자, 공격하자. 근데 이제 그 아골타는 이제 말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 국가 간에 신의가 있지. 근데 이제 태종 그 동생이 태종인가요? 그 즉위하면서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죠. 이참에 그냥 공격해서 멸망하자 해갖고 그 당시 그 뭐냐면 어딜 개봉을 공격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강이 변했는데 물론 이제 송나라도 외교 정책이 좀 잘못한 거 있어요. 왜냐면 또 금나라가 자기 먹으러 가니까 저쪽 그 요라고 해갖고 도망친 요가 있어. 그 카리키타이라는 서유라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신단을 또 파견해서 공수동맹 맺겠다고 이제 했는데 도중에 사신이 이제 잡힌 거야. 그러니까 딱 국설 보니까 자기 치겠다고 하니까 금나라 입장일 때 명분이 있죠. 이제 한번 쳐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공격을 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멸망을 했고 북송이 그 자녀 세력들이 내려와가지고 뭐냐면 항주에 근거지를 해가지고 남성을 세웠죠. 그래서 이제 요때 디귿의 고종이 즉위하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걸 제가 이제 그 의도는 그 고종이 즉위하니까 당연히 여기 수도도 정했겠지 하고 이제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다 여기를 달았더라고요. 동계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 어떤 말이 있느냐면 수도를 정한 건 맞아요. 남송이. 근데 즉위한 장소가 이만이 아니라는 거죠. 남경, 난징부라는 곳에서 즉위했다. 그래서 즉위한 것보다 이제 거기에도 나라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의문을 제기해갖고 한번 관련자를 또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제 거기 그 고종이 뭐냐면 즉위한 장소는 어디냐면 맞아요. 그 남경이에요. 남경. 예. 이게 이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도가 어디냐면 이만이에요. 이만. 잠깐 이제 남경에 있다가 이만으로 와서 수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답안을 좀 곤쳐주세요. 항주 이만 아니라 남경, 난징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도 뭐 역사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 자세한 것들 디테일한 부분 틀릴 수가 있으니까 좀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관련된 자료를 찾아가지고 틀린 거 있으면 제가 인정하고 그냥 수정을 할게요. 예. 그래서 이 답안을 남경으로 이제 뭐냐면 수정을 해주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5번을 볼게요. 5번. 5번이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송나라 때 농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송나라는 그 농업 생산이 늘어나서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는데 자,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자, 다음은 송나라 관련된 사료 내용이다. 기획에 들어갈 살품종의 명칭을 써보고 기획의 장점을 2가지 쓰시오. 거기 중국의 품종에 비해서 이삭이 길고 깎으레기가 없으며 등등인데 그 당시 중국의 품종 아닌 것이 뭘까요? 그걸 찾으면 되죠. 점성도죠. 예, 참파보다 해갖고 베트남에서 건너온 쌀이죠. 좀 맛은 없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쌀 맛은 없고 푸석푸석해. 그렇지만 또 장점이 있어요. 가뭄과 척박한 토양에 강하고 비료 사용하지 않아도 잘 자라며 일찍 수확할 수 있어서 윤작이나 이모작이 가능하다. 예. 그래갖고 이제 조도죠. 조도 일종의.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모작이 가능함으로써 당나라 중기 때부터 가능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모작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게 또 가능했던 게 뭐냐면 또 이항법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동이라는 것은 이제 어딜 때 양쯔강 하류 지역을 때 개봉을 기준으로 볼 때 강동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는 본격적으로 송나라때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강동 그 내부에 논을 만드는데 이들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우전이라고 하죠. 우전.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그래서 그 당시 호수나 이런 것들 가둬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짓는 수의답이야. 예, 우전이다.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속담이 뭐냐면 소주와 호주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넉넉해진다. 이것도 예전에 개봉 설명할 때 관련돼가지고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전의 명칭, 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과 경비가 필요하지만 일단 만들어지고 나서는 안전적인 농경과 속출이 보장됐고 그 다음에 디귿의 의미는 두 가지가 의미 있죠. 송대가 되면 양쯔강 하류 지역이 하류 델타 지역이 미국 생산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고 경제적 중심지가 이제 당나라 말기 때부터 점점 이제 뭘로 강남으로 이동하게 돼. 그래서 항암 유역의 하북 지역에서 양자강 유역으로 강남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인구도 이제 강남이 점점 많아지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명나라 때 들어가면 소주 항주가 아니라 어느 지역 양강으로 바뀌죠. 그래서 양쯔강 중류 지역이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년이 된다. 그래서 미국의 생산 지역, 그러니까 곡창지대는 송나라 때는 양쯔강 하류 지역이지만 지금 명나라 때는 양쯔강 중류 지역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청나라 때는 양쯔강 상류 지역, 스촨분지 있죠? 사천성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 거냐면 다이카 계신 이전에 세이코조의 정치가 있었어요. 예, 세이코라는 것은 이제 여왕의 이름인데 일본 최초의 여왕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실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소가노 우마코, 그리고 이제 소가노가 인척 관계에 있는 그 당시 쇼토쿠테이제가 통치했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제 이때 뭐 경수사나 이런 것들을 파견하고 이들이 나중에 도와갖고 다이카 계신을 일으키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다음에 기획에 들어갈 사료 명칭을 써보고 자, 이 시기 때 일본을 장악했던 가문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명목으로 귀족의 위세를 가시할 목적으로 사찰 만들어진 이게 빠졌네요. 니은의 명목으로 귀족들의 위세를 가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찰들의 통칭을 쓰시오. 만들어진 좀 적어놓으시고 그리고 당시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각각 한 줄 이내 쓰시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사울리나 아시아사에서 이제 빼온 건데 요거는 기획에 들어갈 헌법 17조예요. 그래서 헌법 17조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주에다 다 놨어요. 사울리나 아시아사 그 밑에 주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집권 가문은 쇼가시죠. 백제계통에.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사찰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불교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때는 아직 불교는 대중적인 불교는 아니에요. 주로 이제 우지 가문 있죠. 시족들이 그 당시 사찰을 만들어갖고 자신의 권위를 가시했어. 이걸 우지대라고 해. 그래서 이제 고분식의 말기 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전에는 정방후원본처럼 커다란 무덤을 만들어놨죠. 근데 이걸 이제 안 하고 우지대를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가시했다. 그 다음에 중국 간의 관계에서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수의 사신을 파견해 견수를 파견했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5세기 이후에 단절됐던 중국 간의 관계를 재개시켰죠.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친백제 노선을 기준하면서 친신라, 친고구려 정책을 전개했죠. 그래서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이제 입수했다. 그 다음에 7번은 거의 이제 뭐가 한미합동경제위원회. 근데 거의 듣보잡이죠. 예. 예전에 금융조합 나온 것처럼 듣보잡 같은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나온다는 뭐 정보를 좀 입수해갖고 적어놨어. 그래서 관련 사료가 별로 없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냥 두산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긁어가지고 대충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냥 명칭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한미합동경제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국정부와 통일사령부
미국의 통일선언과 국가적 경제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이제 원조 물자 반입을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있었고, 그러다 부정부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잠시 중단됐다가 뭐냐면 다시 운영했다가 한미경제협력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래서 이걸 대신하겠다. 그래서 그냥 명칭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한미협동경제위원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근현대에서 관련된 것 중에 그냥 좀 뭐랄까 성의 없이 만든 문제들이 좀 있어.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왜 만들었냐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일단 들어온다는 그 정보가 있어요. 그 출제교수가 뭐 내겠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내가 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외우지 마시고 그 시험 전날 하루 이틀 남을 때 약간 짬을 내가지고 10분 정도, 20분 정도 투자해서 한두 가지 외워두시면 뭐 나름대로 1, 2점 건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10차 모의고사 부분을 이제 했고요. 다음 주에는 11차하고 12차 부분을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